사회적자 복지를 추진하겠습니다. 생계급여 선정 기준 중위소득의 35%로 높이고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을 완화하는 등 기초생활을 두텁게 보장하겠습니다. 사회보장제도 한 번쯤 들어보셨죠? 이제 모든 국민이 출산, 양육, 실업, 노령, 장애, 빈곤 같은 다양한 사회적인 위험으로부터 벗어나서 행복하고 또 인간다운 생활을 향유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 바로 이것이 사회보장제도입니다. 자, 이런 사회보장제도의 컨트롤터 역할을 하는 곳이 있는데요. 바로 사회보장위원회죠. 스튜디오에 나와 있는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위원회 이상원 사무국장과 자세한 이야기 나눠봅니다. 국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국장님 제가 앞서 간단하게 요약해서 설명을 드리긴 했지만 대한민국의 위원회가 사실 굉장히 많기 때문에 우리 국민 여러분 입장에서는 어떤 위원회인가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거든요. 사회보장위원회 어떤 일을 하는 곳인가요? 네, 사회보장위원회는 사회보장기본법에 따라 설치된 위원회로서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사회보장 주요 시책을 심의하는 사회보장 분야 최상위 위원회라고 하겠습니다. 네. 먼저 조직에 대해서 좀 네네. 어려우시니까 좀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저희가 또 그림을 준비했는데요. 네. 보면서 말씀 부탁드립니다. 예. 네, 국무총리가 위원장이시고요. 정부위원 15분과 그리고 민간위원 15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정부위원으로는 예산을 다루는 기획재정부 장관, 그리고 사회부총리이신 교육부 장관, 그리고 복지부 정책부 주관부서인 보건복지부 장관, 네. 그리고 또 행안부, 보훈부, 고용부, 여가부 등 14개 부처 장관이 참여하고 계시고 민간위원으로는 근로자, 사용자 대표, 그리고 사회정책에 식견이 높은 15분의 민간위원이 참여하시고 있는 본위원회가 있습니다. 네. 이 본위원회를 실무적으로 서포트하기 위해서 네. 실무위원회가 있습니다. 실무위원회도 마찬가지로 정부위원 15분과 민간위원 15분으로 구성되는데요. 여기서 정부위원회에서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부위원회 위원장으로 참여하고 계시고 민간위원 중에서 한 분이 공동위원장을 맡고 계십니다. 지금 현재 한림대학교 석재훈 교수님께서 공동위원장을 맡고 계십니다. 위원으로는 각 부처 차관, 14개 부처의 차관이 참석하시고 마찬가지로 14분의 민간위원이 참석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밑에 전문위원회가 있는데요. 전문위원회는 아무래도 이제 실무위원회하고 본회의가 열리기 전에 예. 이게 굉장히 사회보장 분야가 어렵다 보니까 좀 전문적인 검토를 위해서 여기에는 민간 전문가로만 구성된 6개의 전문위원회가 있습니다. 이 6개 위원회에 각각 15분씩 총 90명의 위원이 활동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또 사회보장위원회가 하는 일을 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네. 보통 이제 정부 부처가 하는 기본적인 업무, 계획을 세우고 갈등을 조정하고 그다음에 개선을 위한 평가를 하는 그런 업무를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표적으로 하는 일을 말씀드리면 사회보장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예. 이걸 관리해 나가는 일, 그다음에 사회보장제도를 신설하거나 변경할 때 사전 협의를 하고 조정하는 일, 그리고 제도 개선을 위해서 중앙과 지방자치단체의 기존 사회보장제도를 평가하는 일, 이런 일들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사실 조직을 이렇게 국장님 통해서 설명을 들으니까 굉장히 중요한 조직이구나를 사실 조직을 통해서도 알 수 있게 됩니다. 예. 위원회에 많은 부처에서 종합적으로 함께 참여를 하고 맞아요. 있고 이 부분은 네. 몰랐습니다. 자, 그리고 기본적인 계획 중에 하나가 바로 사회보장 기본계획 아니겠습니까? 5년마다 발표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는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들이 들어가나요? 네, 앞서 시작할 때 앵커분께서 말씀하셨듯이 사회보장 분야는 굉장히 다양한 분야를 포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광범위한 사회보장 분야를 성공적으로 제도 운영을 하기 위해서는 기본 계획을 만들고 이걸 체계적으로 종합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난해 5월 달에 저희 사회보장위원회를 비롯해서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 교육위원회, 또 고용정책위원회 등 9개 위원회가 대통령이 주재하시는 사회보장 전략회의를 연 바 있습니다. 예. 여기서 현 정부가 지향해야 될 사회보장 정책의 주요 방향과 전략에 대해서 논의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를 바탕으로 사회보장위원회에서는 전문가 자문과 연구, 그리고 부처 간 협의, 그리고 공청회, 당정협의 등을 거쳐서 작년 12월에 국무총리께서 주재하시는 사회보장위원회 본회의를 개최하여서 향후 5년간 정부가 추진할 사회보장 기본 계획을 마련한 바 있습니다. 사회보장 기본 계획에 대해서 좀 자세히 말씀을 드리면 네. 국민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사회 통합을 증진하기 위한 것으로서 누구도 소외되지 않도록 약자부터 두터운 복지, 그리고 전생의 사회 서비스 고도화를 통해 누구나 누리는 양질의 사회 서비스 제공, 그리고 다음 세대와 상생하는 사회 보장 체계의 혁신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3대 전략과 9개 중점 과제, 111개 세부 과제가 15개 부처가 합동으로 이 정책을 계획을 마련을 하였고요. 이것을 5년간 차질 없이 매년 연차별로 또 시행 계획을 마련을 하고 주요 성과 지표 중심으로 차질 없이 이행을 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중앙 정부는 이렇게 사회보장 기본 계획을 마련하였는데요. 네. 지방 정부도 지자체마다 각각 지역 사회보장 계획이라는 것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서로 다른 건데요. 네. 근데 사회보장위원회에서는 이 지역 사회보장 계획에 정부가 마련한 계획이 서로 조화롭게 반영될 수 있도록 네. 유도를 하고 협조를 구해 나갈 생각입니다. 예, 그렇군요. 지금 사회보장이라는 것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생애 전주기에 걸쳐서 태어나면서부터 이제 노령화 될 때까지 그 모든 과정이 담겨 있는데 그렇다면 결국은 이제 재정이 또 문제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요즘 최근에 이제 저출산 뭐 이런 문제도 있지 이게 모든 전 사회에 걸쳐서 들어가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5년 단위의 그런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장기적인 재정 추계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이 부분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네, 맞는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복지 재정의 지속 가능성에 대해서는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사회보장 제도의 선구 주자인 북구 유럽 지국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이슈로서 다루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급속한 저출산 고령화로 인해서 이 재정 지속 가능성의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게 다가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사회보장위원회에서는 국가의 복지 수준을 국제적으로 비교하고 또한 향후 중장기적으로 재정 지출 수준이 어느 정도 될지 중장기적인 재정 추계를 발표하고 있습니다. 지난 2021년에 사회보장위원회에서 발표한 재정 추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복지 재정 규모가 2020년 GDP 대비 12.5%에서 2040년에는 20.1%, 그리고 2060년에는 27.7%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한 바 있습니다. 네. 우리나라 복지 지출이 중부담, 중복지 구조를 띠고 있어서 2040년 정도면 OECD 평균 수준에 도달할 것으로 예측한 바 있습니다. 또 작년부터 사회보장위원회 재정전문위원회에서 재정 추계 재계산을 시작하였습니다. 네. 새로운 재정 추계치에 대해서는 민간 전문가 검증을 거치고 또 공청회 등을 열어서 올해 말까지 재추계를 확정할 예정입니다. 현 정부 복지 재정 지출 확대 노력이 굉장히 강합니다. 이러한 노력이 반영되면 복지 재정 지출 규모가 OECD 평균 수준에 도달하는 연도가 조금 앞당겨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앵커께서 말씀하신 복지 재정 지출의 지속 가능성에 대해서는 현재 지출 규모가 OECD 평균보다 낮은 수준을 좀 감안을 할 때 향후 복지 외 지출, 그런 경제개발 예산이라든지 일반 행정 예산, 재량 지출 예산을 좀 약간 좀 줄이거나 아니면은 현재 지금 저희 나라가 중부담을 띠고 있는데 이 부담 수준을 조금 높인다면 지속 가능성을 좀 확보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국회에서 국민연금의 부담 수준을 좀 높여서 그 재정 고갈 시기를 좀 늦추려는 논의를 하고 있는데요. 이런 것들이 다 복지 재정
지속 가능성을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얼마 전에 한 2가지 정도 이렇게 조치했다라는 얘기가 들렸는데 이런 부분들도 다 하나의 반영되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군요. 맞습니다. 예. 재정 추계는 굉장히 크고 장기적인 계획인데요. 그렇다면 운영하시고 있는 계획 중에서 국민이 좀 더 체감할 수 있는 구체적인 정책들이 또 있을까요? 네. 아까 말씀드린 사회보장 사전협의 조정과 관련된 일인데요. 사회보장기본법에 따르면 모든 중앙정부나 모든 지자체는 사회보장제도를 신설하거나 변경할 때 보건복지부 장관과 사전협의를 거쳐야 됩니다. 만약 사전협의가 안 될 경우에는 사회보장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아마 시청자분들께서도 각 지자체마다 아이를 출산하면 100만 원을 준다, 그렇죠. 300만 원 준다, 네. 네. 이런 경쟁적인 지원 규모를 발표하시는 것을 본 적이 있으실 겁니다. 그리고 최근에 한 예로 인천에서 아이가 태어나면 성년이 될 때까지 1억 원을 주겠다, 예. 이런 정책을 발표한 바가 있는데요. 사실 이 정책은 사전협의를 거쳐야 하는 정책입니다. 네. 다만 근데 인천광역시에서 사전협의를 신청하는 단계에 언론에 이제 홍보를 하면서 그렇군요. 마치 이제 보건복지부하고 협의가 끝난 것으로 이렇게 오해하시는 네. 분들도 계셨는데 아직 협의 중에 있습니다. 예. 네, 보통 이렇게 사전 협의가 신청이 되면요, 새로운 만드는 사회보장 제도가 기존에 있는 사회보장 제도와 유사중복은 없는지, 충돌은 없는지, 또 이 전달 체계에 또 너무 무리한 영향을 주진 않는지, 그리고 중장기적으로 이게 재정에 부담이 되지 않는지, 또 그리고 지역의 주민들의 요구를 특성을 잘 반영을 했는지, 이런 것에 대해서 검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네. 이를 위해서 이제 관련 전문가들이라든지 그리고 정책의 실무 부서의 담당자들의 의견 수렴을 충분히 거치고 있고요. 그리고 사회보장위원회 내에 제도조정 전문위원회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논의를 거쳐서 사전 협의 완료 여부를 각 지자체나 중앙부처에 통보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이제 국민께서 일상생활에 마주하시는 크고 작은 모든 사회보장 제도들이 사회보장위원회의 검토를 거쳐서 나온 것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사전 협의라는 제도를 통해서 지자체와 또 중앙정부 간의 이렇게 논의의 마당이 이렇게 지금 펼쳐져 있는 건데 아무래도 좀 지방자치단체 또 마음은 이해가 되거든요. 요즘 뭐 인구 소멸이다 이런 얘기가 나니까 많은 돈 지원을 좀 하고 싶은 마음도 있고 그래서 이런 예산은 좀 넉넉히 쓰고 싶은데 네. 최근에 또 이제 지방자치에게 또 권한을 좀 이양한다라는 얘기가 많이 나오는 또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거는 좀 어려울 수 있는데라는 어떤 사전 협의를 분명히 좀 거쳐야 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이렇게 상충하는 그런 때는 어떻게 좀 해결이 되고 있습니까? 네, 그게 좀 어려운 부분입니다. 굉장히 아트의 영역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사전 협의는 사실 이제 실시 권한을 주는 승인하고는 좀 다릅니다. 예. 그래서 일종 이제 법률적인 자문을 구해 보면 이게 좀 컨설팅에 좀 가까운 제도가 아닌가 하는 견해도 제시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말씀하신 대로 각 지자체마다 좀 특성이 다 다릅니다. 그 대도시 지역은 지하철이 다 보편화되어 있고, 예. 그래서 이런 데는 65세 이상 노인에 대해서는 무료 승차를 할 수 있게 사회보장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반면에 농어촌 지역은 하루에 한 대 버스 다니는 지역도 있고 아주 버스가 다니지 않는 교통 취약 지역도 있습니다. 그렇죠. 이런 데는 지자체마다 좀 다르긴 한데 거기서는 이제 1,000원 택시라는 거를 운영하는 지자체도 있습니다. 그 수요가 있을 때 예. 콜을 해서 주민은 이제 1,000원만 내면은 관내에 있는 어지간한 데는 좀 다닐 수 있게 지자체에서 이렇게 사회보장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이제 각 지역 여건에 맞게 사회보장 제도를 운영할 필요성이 있다는 걸 저희 충분히 공감하고 있고요. 그래서 사회보장위원회에서는 지역의 특성을 반영하는 제도에 대해서는 지역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전국에 이제 출산이라든지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거, 네. 그리고 지역 간에 좀 불필요한 소모적 경쟁을 유발하는 것들, 이런 거에 대해서는 서로 논의를 통해서 가급적 지역의 요구를 어느 정도 수준의 레인지 안에서 서로 맞출 수 있도록 좀 저희가 협의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저희가 협의를 실무진하고 하다 보면 지방 공무원들은 또 위에 지자체장들한테 보고하기가 굉장히 어려울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죠. 그럴 수 있죠. 상명하복의 관계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가끔씩 이제 지방을 갑니다. 그래서 지자체장을 만날 때도 있고요. 직접 가셔서요? 부자치단체장을 만날 때도 있고
그래서 저희의 이제 정책 방향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을 드리고 또 이해를 구하고 또 대안을 모색하면서 이 공약이라는 것이 조금 대안을 마련을 하면 네. 반드시 뭐 그것만 지켜야 되는 건 아닐 경우가 네. 많거든요. 그래서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아트의 영역이 아닐까 그러게요. 싶은 게 이 예. 협상의 과정, 그다음에 그런 서로의 어려운 점을 역지사지하는 마음 이런 거에서 새로운 정책이 돌파구가 마련돼 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이 프로그램 함께 하시는 분들은 이 사회보장위원회의 역할이라든가 이런 정책이 어떻게 마련이 되고 진행이 되는지를 좀 소상히 알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된 것 같습니다. 예. 꼼꼼하게 설명해 주신 이 사전 협의 절차 같은 경우에는 신설되거나 변경되는 제도에 대해서 이렇게 벌어지는 건데 그렇다면 변경 없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지는 제도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나요? 네. 기존 사회보장 제도에 대한 관리 방안으로는 두 가지로 나눠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중앙부처에서는 사회보장 기본계획이라는 걸 만들고 거기에 대해서 연차별 이행계획을 또 만들고 있고 그래서 중앙부처에 대한 관리 방안과 아까 지자체에서는 좀 자율권을 줘야 된다는 지자체의 자치권과의 상충되는 문제 네. 등을 감안해서 지자체에 대해서는 심층 평가를 통해서 나오는 제도 개선 방안을 권고하는 방안 이렇게 크게 두 가지 방안으로 관리를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중앙정부에 대해서 좀 자세히 말씀을 드리면 앞서 말씀드렸듯이 사회보장 기본계획이 15개 부처가 공동으로 작성을 한 계획이거든요. 그래서 이 사회보장 기본계획에 대해서 각 부처가 자체적으로 각 부처가 1년간 할 수 있는 계획을 또 만듭니다. 그래서 요 연차별 계획을 만드는데요. 네. 요 연차별 계획이 제대로 이행되었는지 사회보장위원회에서 요거를 평가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어느 과제가 좀 부진하였는지, 어느 부처가 좀 더 노력을 해야 되겠는지, 그리고 만약 부처 간 갈등이 있다면 이를 어떻게 조정해 나갈 것인지 이런 것들을 사회보장위원회 회의에서 평가한 것을 공개하게 되어 있습니다. 네. 중앙정부는 좀 다소 엄격하게 관리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다음 지자체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자체의 사회보장 제도의 자치권을 좀 존중하는 차원에서 그리고 또 지자체의 사회보장 제도가 저희가 전수조사를 한번 해봤는데요. 8만 개가 넘습니다. 와. 이거를 다 평가한다는 것은 예. 불가능한 일이겠죠. 네. 그래서 중점 과제나 중점 주제를 특정을 해서 그 중점 과제에 대해서 심층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심층 평가 결과 제도 개선 권고나 이런 것들이 나오면 지자체에 통보를 해드리고 가급적이면 이 권고 사항을 따라주실 것을 저희가 설득하고 설명해드리고 그렇게 유도를 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참 어떻게 보면 우리 국장님 뭐 탁월한 협상가이기도 하고 또 평가를 또 하는 또 그런 위치에 있기도 하고요. 이 사회보장위원회가 정말 많은 또 총괄적인 그런 부분까지 다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많은 업무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마지막으로 특히 그 여러 가지 업무 중에서 특별히 지금 노력하고 있는 일들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일반 국민들은 잘 모르실 수 있는데요. 저희가 이제 사회보장제도가 다양하다 보니까 이런 다양한 제도에 대한 심의를 하고 또 의견을 제시하고 하기 위해서는 중요한 거는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객관적인 근거 자료를 마련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보장위원회에서는 소득 정보를 가지고 있는 국세청 그리고 기초생활보장 등 수급 정보를 가지고 있는 보건복지부 예. 또 그리고 고용 정보를 가지고 있는 고용부 그리고 등 15개 정부 부처와 그 산하에 있는 국민연금관리공단이나 사회보장정보원 또 장학재단 등 31개 기관으로부터 그 행정 데이터 800개의 변수가 넘는 행정 데이터를 결합을 해서 행정 데이터베이스를 지금 구축하고 있습니다. 그 데이터 표본 수는 전 국민의 20% 수준인 1,000만 명에 해당되는 네. 아주 방대한 상당한 양인데요. 네네. 예. 사회보장 행정 데이터로서는 국내 최대 규모의 행정 데이터라고 하겠습니다. 아마 저희가 요새 또 선거철이고 해서 이 인식조사 같은 것들을 그렇죠. 평가조사를 많이 하는데 거기 예. 이제 표본을 보면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300명에서 1,000명. 그렇죠. 네. 이제 1,000만 명이라는 1,000만 명. 수준은 엄청난 숫자의 예. 데이터고 이것은 그 인식조사가 아니라 객관적인 행정 데이터입니다. 네. 그래서 팩트에 기반한 데이터이기 때문에 굉장히
방대하고 그리고 파워풀한 데이터라고 정확하기도 하겠습니다. 하겠네요. 맞습니다. 예. 그래서 현재는 2020년 자료부터 축적을 하고 있고요. 지금 올해 이제 2020년 자료를 축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데이터가 이제 안정적으로 구축이 된다면 개별 사회보장 정책의 효과를 개별적으로 분석할 수가 있고 또 국가가 지원하는 사회보장제도에 사각지대는 없는지 이런 것들을 다양하고 입체적으로 분석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 데이터가 이제 좀 성숙 단계에 달하고 그다음에 데이터 이용에 대한 이제 법적 보완 작업이 국회에서 좀 이루어진다면 가까운 장래에 국민들도 에도 이제 정보 제공 등을 저희가 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좀 소문을 들으셨는지, 예. 각계 이제 연구진이나 이제 그 학교에 계신 교수님들께서 이 데이터를 좀 쓸 수 없냐 이제 좀 문의가 있으십니다. 아름아름해서 문의하시는데 아직까지는 좀 저희가 시범 운영 단계고 정부 내에서만 지금 안정화를 이루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조만간 하여튼 좀 안정화를 빨리 이루어서 정확하고 객관적인 데이터에 근거한 정책을 펼 수 있도록 지원을 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마지막으로 드리겠습니다. 네. 자, 지금까지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위원회 이상원 사무국장과 함께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